우리의 삶은 때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여기는 사는 게 드라마다 시니어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드라마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전화기는 울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냈습니다. 통장이 위험합니다. 단 몇 마디에 평생 모은 돈도 가족의 운명도 무너집니다. 2025년 1분기 한국에서만 5,878건의 보이스피싱이 신고되었고 피해 규모는 무려 3,116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 명당 평균 손해는 5,301만 원. 불과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피해만 해도 1,548건. 대부분 은퇴 자금을 모아둔 60대 이상 중년과 장년층이 대상이었고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노년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도, 검사도, 교사도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마저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는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공포와 불안을 파고들며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틈을 노립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실제 은행원 같고 검찰청 직원을 흉내내며 배경에는 사무실 소음까지 흘려보냅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체포된다. 그 한마디에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3분 안에 판단하라. 5분 안에 송금하라. 피해자의 손끝은 떨리고 숨은 가빠집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긴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은퇴 후 작은 가게를 열었던 한 부부는 불과 10분 만에 전 재산을 송금했고 그렇게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손주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협박하는 전화를 받고 자신도 모르게 통장을 비워내고 말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한 평범한 엄마와 아들의 저녁 밥상에서 말입니다. 저녁이 내려앉은 집. 크지 않지만 단정한 거실, 그리고 식탁. 엄마와 막내 아들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습니다.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하루의 피곤함을 덮어줍니다. 시장에서 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나왔다더라.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지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야. 국민 세금으로 사는 놈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범죄 조직 하나 못 잡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엄마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분노와 한숨을 함께 토해냅니다. 민호는 젓가락을 툭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내뱉습니다. 엄마, 또 그런 소리. 요즘 다 그렇게 살잖아. 세상에 바라는 게 많으면 뭐가 달라져요? 너라도 제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단 말이야. 맨날 그 소리 알아요, 좀. 엄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고개를 떨굽니다. 짧은 정적이 식탁 위를 감쌉니다. 큰애는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둘째는 남편 따라다니느라 바쁘고 결국 나한테는 우리 민호뿐이네. 민호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밥만 툭툭 뜨며 씹습니다. 니네 누나들은 각자 살기 바쁘다고 난리고 우리 막둥이가 그래도 내 옆에 있어주니 엄마가 살맛이 나지?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합니다. 엄마는 잠시 눈빛을 가라앉히며 조용히 과거를 떠올립니다. 민호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민호를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 그렇게 남겨진 어린 두 딸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민호. 그날 이후 엄마의 하루하루는 전쟁이었단다. 그 사람 너희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우리 민호도 지금하고는 다른 모습이었을까? 짧은 회상이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엄마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엄마는 남은 밥상을 정리하며 천천히 혼잣말을 흘립니다. 그래, 너라도 엄마 옆에 있어주니까 엄만 괜찮아. 내 젊음도 내 건강도 전부 너희들을 위한 거였어. 그렇게 너희 모두는 나한테는 전부였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하는 존재의 이유. 그게 바로 너희들이었다. 지금도 그렇고. 엄마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뒷모습은 작고도 외롭게 흔들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엄마는 부엌 불을 켜고 주전자를 올립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무릎 보호대를 챙겨서 가방에 넣습니다. 오늘도 내 곳을 돌아야 하는 날입니다. 힘들지만 엄마는 씩씩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집은 오래 다닌 부잣집입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대리석 바닥에 길게 뻗어 있고 머리 위엔 큰 샹들리에가 낮게 빛납니다. 발자국 소리도 울려 퍼지는 넓은 거실입니다. 안주인은 하듯 말듯한 인사로 고개만 까닥하고 먼지와 얼룩을 짚어 보입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 대신 고무대야에 물을 받습니다. 엄마는 늘 바닥을 손걸레로 닦습니다. 청소기로는 개운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바닥의 결을 느끼며 문지릅니다. 걸레는 금방 더러워지고 물은 몇 번이고 갈아야 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이 집을 다닌 엄마는 어느 모서리가 미끄럽고 어느 구석에 틈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성실함이 쌓여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 다시 일이 됩니다. 엄마는 그걸 자랑하지 않지만 손목 힘을 조금 더 주며 걸레를 짠 뒤 다시 바닥을 훑습니다. 두 번째 집은 중산층 맞벌이 부부의 집입니다. 현관에 신발이 단정히 놓여 있고 식탁 위에는 아이가 남긴 노트가 포개져 있습니다. 방에서 말소리가 나더니 그 집 아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그는 이모라 부르며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주고 무릎을 편하게 하라고 쿠션을 가져다 놓습니다. 가끔 용돈이라며 작은 봉투를 건네고 제 엄마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손짓합니다. 엄마는 사양하다가도 그 마음이 고마워 고개 숙여 인사를 합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고개 숙이는 예법도 바릅니다. 엄마는 잠시 멈추고 생각합니다. 민호와는 참 다르다고 느낍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이 가득했나 보다 하고, 아니 아버지가 있으니 어릴 때부터 뭔가가 달랐나 하고 마음이 기우뚱합니다. 민호 아버지가 있었으면 우리 아이도 저렇게 자랐을까? 아이고, 당신 탓이라고 하면 못난 소리겠지? 그래도 왜 그렇게 일찍 갔어? 같이 키웠으면, 같이 웃었으면 저 아이처럼 바른 인사라도 배웠을 텐데. 엄마의 속말은 길지 않습니다. 손걸레를 다시 쥐고 식탁 아래 먼지선을 지웁니다. 창밖으로 오전빛이 번져 들어옵니다. 세 번째 집과 네 번째 집에서도 엄마는 똑같이 허리를 굽히고 손으로 바닥을 닦습니다.
감사 인사를 받는 집도 있고 작은 타박을 듣는 집도 있습니다. 엄마는 그 모든 말을 등 뒤로 넘기고 다음 일을 향합니다. 해가 기울 무렵 엄마는 시장에 들러 콩나물과 과일을 삽니다. 가방끈이 어깨를 파고들어도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먼저 밥을 안치고 국을 끓입니다. 김이 오른 냄비 뚜껑을 살짝 열어 간을 봅니다. 고요함이 잠깐 주방을 감쌉니다. 밥이 되는 동안 엄마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숫자가 조금씩 쌓여 있습니다. 엄마의 입술 끝이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이 돈으로 언젠가 여행을 가보자고, 손주가 생기면 용돈도 넉넉히 주자고, 중얼거림이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작은 수첩을 펴고 버킷리스트를 적습니다. 가을에 단풍 보러 가기, 바다 보이는 펜션에서 하룻밤 묵기, 치과 치료 미루지 않기, 그리고 민호랑 사진 한 장이라도 남기기. 엄마는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월급을 받으면 예쁜 가방을 하나 살까? 아니면 머리 스타일을 바꿔볼까? 작은 바람들이 조심스레 떠오릅니다. 그러다 곧 펜 끝이 멈추고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그 돈도 모아야지. 민호 결혼도 시켜야 하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네. 엄마의 눈빛이 다시 차분하게 굳어갑니다. 현관문이 쿵 하고 열립니다. 민호가 들어옵니다. 옅은 향수 냄새와 밖의 공기가 함께 따라 들어옵니다. 엄마, 나왔어요. 밥 있어요? 오늘은 국물 많아요? 있지. 손 씻고 앉아라. 국은 뜨거우니 조심하고. 민호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가 느릿하게 손을 씻고 식탁에 앉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뒤적이며 젓가락을 짚습니다. 엄마는 반찬을 하나 더 꺼내 식탁에 올립니다. 오늘 일찍 들어왔네. 알바는 요즘 어때? 몸은 괜찮고? 힘들어요. 그래도 뭐 버텨야죠. 엄마, 저 내일은 늦게 일어나도 돼요. 피곤하면 쉬어라. 젊을 때는 잘 먹고 자야 힘이 나지. 짧은 식사가 끝나갑니다. 민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엄마를 슬쩍 봅니다. 말을 꺼낼 듯 말 듯 핸드폰 화면을 잠시 끄고 숨을 고릅니다. 엄마, 나 말할 거 있어요. 친구들이랑 2달 정도 해외여행 다녀오기로 했어요. 항공권이 싸게 떠서요. 알바비 모아둔 게 있어서 가능해요. 엄마는 잠깐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기쁨이 동시에 언뜻 스칩니다. 아이가 새로운 것을 보고 오면 좋겠다는 마음과 집을 비우는 것이 불안하다는 마음이 겹칩니다. 여행 경비는 넉넉하니? 숙소는 잡았고? 몸은 알아서 잘 챙겨야 한다. 대충 있어요. 가서도 알바 소개받을 수도 있어요. 엄마, 나도 좀 즐겨야죠. 민호의 말끝에는 애교와 건성의 기색이 번갈아 섞여 있습니다. 엄마는 서랍을 조심스레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봉투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친구들한테 기죽지 말고 필요할 때 써. 돈이 사람을 다 만들진 않지만 없는 티가 나면 마음이 작아진다. 민호는 봉투를 보며 눈을 한번 크게 뜹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웃음을 훅 내뿜고 가볍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손끝이 봉투를 스치듯이 집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줄게요. 내일 짐 좀 싸야 해서 방에 있을게요. 짐 싸기 전에 챙길 것 목록부터 적어라. 여권이랑 카드랑 충전기랑 빠지는 거 없이. 몸이 먼저다.
배고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난다. 밤이 깊어갑니다. 방 안에서는 캐리어 지퍼 소리가 나고 거실에는 설거지 물소리가 잦아듭니다. 엄마는 수건을 널어 물기를 털고 식탁 의자를 반드시 맞춥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시간을 나눕니다. 다음 날 현관 앞에 캐리어가 놓입니다. 민호는 모자를 눌러쓰고 신발끈을 2번 묶습니다. 엄마는 재킷깃을 펴주고 목을 도톰하게 감싸라고 얇은 목도리를 손에 쥐어줍니다. 전화는 자주 할 거지? 늦으면 늦는다고 말하고. 알았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나 금방 올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좁아졌다가 또렷한 띵 소리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엄마는 잠깐 문고리를 잡은 채 서 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엄마는 거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습니다. 서랍 속 수첩을 꺼내 버킷리스트 아래 한 줄을 덧붙입니다. 아이 무사히 다녀오기. 그리고 다음 줄에 작게 점을 찍습니다.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기. 민호야,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다녀와라. 창밖에는 오후빛이 길게 늘어지고 부엌 싱크대 위 그릇들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단정한 집안 공기 속에서 엄마의 숨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 숨결은 씩씩하고 조용히 단단합니다. 민호가 해외로 떠난 뒤 집은 고요했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만 또박또박 울렸고 엄마는 여전히 내 집을 오가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서랍 속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쌓여가는 걸 확인하며 안도했고 작은 수첩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민호가 돌아오면 맛있는 걸 해줘야지. 이번 달엔 예쁜 옷 한 벌 사줘야겠다. 엄마의 혼잣말이 고요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습니다. 앞자리는 본 적 없는 국제 번호였습니다. 엄마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괜히 스팸 전화가 아닐까? 그러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 여행자 지원팀 김영준입니다. 아드님이 미국에 나가 계신 것 맞으십니까? 네, 우리 민호가 여행을 갔습니다만. 왜요? 무슨 일인가요? 아드님이 현지에서 교통사고를 내셨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쳐서 지금 수술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곧 수술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리 민호는요? 민호는 다치지 않았나요? 아직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 전입니다만 크게 다친 건 아닌 듯합니다. 현재 사고 접수를 받고 어머님께 가장 먼저 연락을 드린 겁니다. 아드님은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 현지 경찰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속까지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위중해지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아드님은 장기간 귀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민호랑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라도 들어야 안심을 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드님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통화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휴대폰이 증거물로 보관되어 지금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아드님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의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지만 아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순간 불안은 곧 믿음으로 변해갔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목소리의 단호함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안에 송금되지 않으면 피해자 측 수술이 중단되고
아드님은 현지 구속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을 지키시려면 지금 바로 조치하셔야 합니다. 엄마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민호의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아껴온 돈. 그 돈이 이제는 아들의 생명을 붙잡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엄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뻐하며 들여다보던 통장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가락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송금 확인 버튼이 눌리자 화면에는 이체 완료라는 문구가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다 처리했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전화 좀 해라. 제발. 어머니, 송금 확인했습니다.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통화가 끊기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전과 달랐습니다. 식탁 위 시계초침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엄마의 마음은 이미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송금이 끝난 뒤 엄마는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에는 민호의 얼굴만 가득했습니다. 민호야, 제발 무사해야 한다. 내가 안 다쳤다니 그게 어디냐. 엄마는 괜찮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되니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엄마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 눌려있던 숨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민호가 미국에서 사고를 냈다고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는데 걱정이다. 엄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민호가 여행 간다고 했을 때 불안했어요. 차를 렌트한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민호가 안 다쳤다니 다행이지 뭐. 그래도 민호가 안 다쳤다니 다행이지. 그럼요, 그게 어디예요. 민호는 괜찮다잖아요. 엄마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사관에서 처리하고 다시 연락 줄 거예요. 아이고, 그 자식은 정말 언제 철들지 모르겠네요. 엄마는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어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도 불안했어요. 같이 간 친구들이 운전을 다 못한다잖아요. 그래서 민호가 계속 운전한다고 했을 때 걱정했는데, 그래도 민호는 다치지 않았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엄마는 그냥 기다리세요. 대사관에서 알아서 연락 올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민호만 무사하면 돼. 엄마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송금 영수증이 놓여 있었지만 눈길은 곧 민호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민호의 얼굴은 걱정으로 굳은 엄마의 가슴을 잠시나마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호.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니? 그 낯선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얼마나 답답할까? 얼른 마무리하고 집으로 와야 할 텐데. 내가 민호에게 가볼까? 아니야, 내가 거길 어떻게 가? 민호야, 잘 버티고 와야 한다. 밤이 깊어도 엄마의 눈꺼풀은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지금 어디서 어떤 표정으로 있을지 그 걱정이 가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도 아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엄마를 버티게 했습니다. 2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 민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엄마는 눈물이 고인 얼굴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니, 민호야? 어디 다친 데는, 아픈 데는 없어? 너 미국에서 교통사고 났었다면서 왜 엄마한테는 전화 한 통 없었던 거야? 대사관 담당자가 전화 와서 급하다고 난리고 너랑은 통화가 안 되고 내가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알기나 해? 도대체 어딜 가면 잘 도착했다, 잘 지내고 있다 정도는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잠깐만, 뭐라고? 민호는 눈썹을 찌푸리며 엄마의 말을 곱씹듯 되물었습니다.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누가 그래? 멀쩡히 잘 놀다 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엄마, 대사관 직원이라는 사람이 설마 돈 보내라고 했어? 그런 건 아니지? 말해봐. 왜 대답을 안 해? 그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급하다고 해서 너랑 통화도 안 되고 사람이 다쳐서 응급수술 중이라고 하고 넌 말도 안 통하는 외국 경찰서에 있다고 하니 너한테 큰일이 생겼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지.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고 시선은 바닥만 향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보낸 거야? 3천만 원 보냈어. 뭐라고? 3천만 원이라고? 미치겠네, 정말. 엄마 제정신이야? 그 말을 믿었다고? 그래서 3천만 원을 보내줬다는 거지? 아, 정말. 민호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치솟으며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쓰며 정신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엄마는 힘없이 고개를 떨군 채 겨우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민호야. 엄마가 정신 차릴게. 돈 보냈다. 근데 너 아무 일 없이 돌아왔으니 됐어. 된 거야. 그걸로 됐어. 억지로 웃음을 짓는 엄마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그 속은 부서진 유리처럼 아슬아슬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왜 그래? 엄마, 얼마 전 시장 사람도 똑같이 당했다고 집에서 얘기했었잖아. 근데 엄마가 그 일을 당했다고? 엄마 스스로도 말했었잖아. 왜 그런 걸 당하냐고. 민호는 손을 움켜쥐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네. 곧바로 송금이 안 되면 너한테 큰일이 생길 것 같았다. 그 순간엔 의심할 겨를조차 없었어.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꼼짝 못하게 하는 수법이라고. 안 되겠다. 지금 당장 경찰서 가자. 늦으면 늦을수록 더 못 찾아. 엄마, 울 시간 없어. 일단 신고부터 해야 돼.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발걸음은 성큼성큼 앞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팔을 잡아 끄는 민호 덕분에 겨우 일어났습니다. 엄마, 내가 가서 다 말할 거야. 엄마는 그냥 옆에만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민호의 동작은 단호했고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럴 땐 아들 노릇을 하는 민호. 엄마의 눈에 그 모습은 든든함으로 번져들었습니다. 경찰서 복도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엄마와 민호가 섰습니다. 어떤 사안이십니까?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우리 엄마 전 재산이에요. 해외에서 사고 났다 대사관이다. 이렇게 속여서 3천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형사님, 제발 꼭 잡아주세요. 우리 엄마 평생 모은 돈이에요. 경찰서 공기가 순간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형사님, 부탁드립니다. 그 돈 제가 평생 모은 겁니다. 형사님, 제발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엄마는 아들 걱정한 죄밖에 없습니다. 민호의 손끝은 떨렸고 애타는 눈빛이 형사를 향했습니다. 송금 시점이 언제입니까? 2달 전쯤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회수는 쉽지 않지만 계좌 추적과 관련 수사는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놈들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 생기기 전에 꼭 잡아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격했고 눈빛은 불타올랐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훔치면서도 옆에 서 있는 아들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우리 민호만 걱정했구나. 이럴 때는 또 든든하네, 우리 아들. 그날 밤 거실 TV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해외 송금, 대사관 사칭, 수술비 명목. 자막이 지나갈 때마다 엄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봐, 엄마. 세상에 아직도 속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이제는 전화 오면 그냥 끊어. 다시는 그런 소리 듣고 흔들리지 마. 알았지? 그래,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 진짜 왜 그 짓을 같이 했을까? 괜히 꼈나? 진짜 딱 한 번만 하려고 한 건데. 딱 한 번만 하려고 엄마를 선택한 건데. 그때 진 빚만 갚으면 내가 또 돈 벌어서 채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순간의 변명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은 곧장 또 다른 불안으로 휘청였습니다. 진짜 괜히 하자고 했나? 이제 와서 생각해 뭐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건데. 진짜 짜증난다. 전화 오면 모른다고 해야지. 절대 인정하지 마. 근데 저 자식들이 불면 진짜 돌아버리겠네. 모르겠다. 걸리면 그때 고민하지 뭐. 되는 일이 없어 진짜. 애초에 딱 한 번만 해보자 했던 거잖아. 가족이 제일 안전하다잖아. 엄마? 절대 안 속을 줄 알았지. 근데 결국 제일 쉽게 걸려든 게 엄마였네. 아들이었다. 엄마를 속인 범인. 모든 걸 설계한 이는 다름 아닌 아들이었다. 그러나 이 진실을 모르는 건 아직 엄마뿐이었다. 엄마는 눈가를 훔치며 민호의 옆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태어난 듯 보였지만 눈빛 어딘가에 들이운 그늘은 엄마가 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싱크대에 엎어둔 그릇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거실식의 초침은 또박또박 하루를 밀어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오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방심할 수 없고 언제나 의심하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냈다는 믿음에 잠시 기대었지만 또다시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다는 자책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눈빛, 경찰서에서의 과한 분노,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미묘한 변화들. 무언가 설명되지 않은 그림자가 엄마의 마음을 서서히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엄마의 마음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요즘 들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사소한 말에도 버럭 화를 내곤 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낮게 속삭이다가 갑자기 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불안한 기운은 방 안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멈춰섰지만 가슴속 불안은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민호의 웃음이 어색해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진 게 단순히 젊은 날의 방황이 아니라는 예감이 스멀스멀 스쳤습니다. 엄마는 오늘따라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늘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조심스레 민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술병이 굴러다니고 흩어진 종이들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방을 정리하다 그동안 열어본 적 없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 안에는 낯선 이름과 계좌번호, 금액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그저 민호가 빚을 지고 있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익숙한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계좌번호 뒷자리와 송금액, 민호의 글씨체가 분명했습니다. 엄마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첩 밑에는 해외 항공권 예약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민호가 떠나며 자랑하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결제 내역이 빠져 있었고 호텔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였습니다. 엄마의 눈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흩어진 종이다발 사이에는 대사관 대본이라 적힌 프린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직접 들었던 바로 그 문장이 활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수첩과 서류만으로도 엄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무언가 더 있을 거라는 알 수 없는 직감에 서랍을 더 깊이 뒤적였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서랍 구석에 숨겨진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이다가 컴퓨터에 꽂자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드님이 사고를 냈습니다. 지금 송금하지 않으면 며칠 전 자신을 속였던 바로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계에 저장된 녹음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움직이던 조직원이 대본을 손에 쥐고 직접 전화를 건 실시간 통화의 일부였습니다. USB에는 그 과정이 일부 저장돼 있었고 책상위 수첩에는 대사관 사칭 대본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숨이 막히듯 가빠졌습니다. 민호가 떠났던 2달의 여행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해외가 아니라 국내 어딘가 은신처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며 엄마를 타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희생자는 다름 아닌 엄마 자신이었습니다. 엄마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소리치던 민호의 얼굴, 도와주겠다던 말들, 그 모든 순간이 연기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수첩을 끌어안으며 끝내 무너져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방 안 공기마저 먹먹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야, 내 아들아. 엄마는 오직 너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아빠 없는 아이로 무시당할까봐, 남들 눈에 초라해 보일까봐 엄마는 젊은 날을 다 내어주고 일만 했다. 새벽마다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무릎이 닳도록 바닥을 닦고 밤늦게 돌아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어. 내가 잘 크기만 한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엄마의 눈에 민호의 어린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아장아장 걷던 첫걸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두 팔 벌려 달려오던 해맑은 얼굴. 졸업식 날 꾹 참던 눈물. 군대에 보내던 날 떠나가는 뒷모습을 붙들고 싶던 기억.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무너져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끊어진 숨결이 방안을 메웠습니다. 그렇지만 민호야,
엄마는 내 잘못까지 다 감싸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그건 널 살리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어둠 속에 묶어두는 거였지. 내 아들만 지키면 된다고 믿었던 것도 착각이었어. 너의 잘못을 덮으면 결국 또 다른 집의 엄마가 오늘의 나처럼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테니까. 그 눈물이 쌓이면 너는 더 깊은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민호야, 내가 널 그 차가운 감옥에 넣어놓고 하루 세끼 밥을 어떻게 삼킬 수 있을까? 밤마다 내 얼굴이 떠올라 어찌 편히 누울 수 있을까? 너는 내 전부였고 내 모든 날들이었는데 그런 너를 내 손으로 내어줘야 한다니 엄마 가슴은 찢어지고 또 찢어진다. 그래서 엄마는 오늘 너를 세상 앞에 세우려 한다. 이건 널 버리는 게 아니야. 끝까지 널 사랑하기에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다. 민호야, 넌 언제나 내 최고의 선물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엄마는 널 사랑한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다. 하지만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지금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 괴롭고 힘들다. 누가 널 믿어주고 누가 널 지켜주겠니?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건지 엄마도 모르겠다. 아니, 평생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려 한다. 우리 아들 민호 사랑한다. 이른 새벽, 엄마는 단정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호흡을 고르고 민호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민호 아빠,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엄마는 천천히 경찰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지만 그 발걸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한 어머니의 선택은 끝내 아들을 지켜내는 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아들을 바로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마주해야만 온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엄마의 눈물과 결심은 아들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감습니다. 잘못을 덮고 아픔을 감추며 그래서 끝내 더 큰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때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엄마처럼 때로는 사랑이 떠나보내는 용기가 되고 때로는 맞서는 힘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 때문에 쓰러지고 다시 사랑 때문에 일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 휘말린 아들과 그 아들을 끝내 바로잡으려 했던 엄마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큰 위로이지만 동시에 가장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족이기에 다시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 엄마와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삶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한편의 드라마이니까요. 지금까지 사는 게 드라마다였습니다.